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뽀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꼬리를 흔들고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죠.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이 시간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일과였어요. 아파트 우편함 앞을 지나는데 뽀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낑낑거리며 우편함 아래를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뽀미야, 왜 그래? 고개를 숙여보니 우편함 아래 틈새에 작은 물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자 그건 투명한 케이스에 담긴 USB였어요. 아무런 표시도 없었죠. 이상하네. 뽀미는 제 손 안에 USB를 빤히 바라보며 다시 낑낑거렸어요. 마치 그거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요즘 세상에 출처불명의 USB를 함부로 열었다간 큰일 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뽀미가 제 발밑에 앉아 USB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어요. 너도 궁금하니? 결국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어요. 마지막 부탁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와 이미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음성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흐르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숙 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남편 목소리였어요. 현숙 씨, 수지 자리 내가 책임질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뽀미가 제 다리에 앞발을 올리고 낑낑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은행 이체 예약 화면의 캡처였어요. 금액은 1억 원. 수혜자 이름은 이수지 장학기금 가칭. 그리고 예약 실행일은 2021년 4월 16일. 4월 16일. 그건 남편의 기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조용했고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숙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수지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약속을 했는지, 왜 이 USB가 지금 제 손에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뽀미는 계속 제 발치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뽀미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니? 뽀미가 짧게 짖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밤이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제 곁에 있어주고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신이 이런 비밀을 남기다니.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여보, 부탁이야.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했어요. 뽀미가 제 침대 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뽀미야, 우리 은행 가야겠다. 뽀미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챙겨서요. 창구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10분쯤 지나자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익명의 계좌라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체 예약도 실행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 실행일 이전에 계좌 명의인께서 돌아가셔서 자동으로 취소됐습니다.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던 겁니다. 동결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상속인 전원. 그 말은 곧 큰아들 민수와 작은딸 지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수는 요즘 사업이 어렵다며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유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런 민수가 1억 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는데 동의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민수와 지은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니까 놀랐잖아요. 민수가 먼저 물었어요. 지은이는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발견했어. USB요? 이게 뭔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들어볼래? 민수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현숙 씨, 수지 자리 내가 책임질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목소리네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아버지가 이수지 장학기금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하셨어. 1억 원을 이체 예약해 두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실행이 안 된 거야. 1억 원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돈을 왜 모르는 사람한테 줘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 어머니, 지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저 지금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은이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진정해. 일단 얘기 들어보자. 들어봐서 뭐해.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이면 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민수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마지막 소원이요? 저는 아버지한테 사업 망할 때 도와달라고 했어요.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모르는 사람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오빠 그만해. 지은이가 오빠의 팔을 잡았어요. 저는 동의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 동의 없이는 못하실 거예요. 민수가 현관문을 쾅 하고 나갔어요.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뽀미만 남았어요. 텅 빈 식탁 위에 식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뽀미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뽀미야, 우리 어떡하지? 뽀미가 낑낑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분노에 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번만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나. 이번만은 내 선택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어. 뽀미야,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뽀미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묘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뽀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침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곧이어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뽀미야, 뭐 하는 거야? 침실로 가보니 뽀미가 옷장 아래 서랍을 앞발로 필사적으로 긁고 있었어요. 낑낑거리며 저를 돌아봤다가 다시 서랍을 긁었습니다. 여기가 왜 그래?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오래된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참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죠. 뽀미가 서랍 안으로 뛰어들더니 옷 사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뽀미야, 안 돼. 하지만 뽀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꼭 찾아내야 한다는 듯이 계속 파헤쳤어요. 그러다가 서랍 맨 밑바닥에서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어요. 이게 뭐야? 뽀미가 제 발밑에 수첩을 내려놓고 헥헥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남편의 손글씨가 나타났어요. 2020년 5월 3일.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복도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창밖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병원에서 저렇게 밝게 웃는 사람을 본 게 얼마만인지.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소녀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깡마른 체구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같이 탔다. 소녀가 나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인사인지.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0년 5월 17일. 오늘도 병원에서 그 소녀를 봤다. 이름이 수지라고 한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는데 항상 밝게 웃는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인데. 페이지마다 수지와 현숙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현숙 씨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영자가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일하던 모습. 그때 나는 영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내가 벌면 되니까. 하지만 영자는 정말 일을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뽀미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수지가 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꿈이라는 게 있었던가? 수지는 말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2020년 12월 20일. 현숙 씨에게 병원비를 보태드렸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수지를 위해서라고 설득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평생 가족에게만 돈을 썼는데 이렇게 남을 돕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남편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1월 8일. 수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현숙 씨가 무너져 내리는 걸 봤다. 내 가슴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끝까지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심했다. 수지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겠다. 수지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이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자에게. 네가 해. 내가 못하면. 손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군요. 뽀미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어요. 저는 뽀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뽀미야, 고마워. 내가 찾아줘서.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님. 내일 오후 2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뽀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뽀미야, 우리 내일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네가 해. 내가 못하면. 알았어요, 여보. 제가 할게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깔끔한 책상 위에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님. 앉으세요. 변호사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USB와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겁니다.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변호사는 USB를 재생하고 일기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고인께서 정말 따뜻한 분이셨네요. 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증도 받지 않으셨고 증인도 없어요.
USB와 일기장은 고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큰아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현숙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고 그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현숙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니 한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다시 저한테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숙을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박현숙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김철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부인이세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야 괜찮은데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내일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현숙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303호가 나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숙은 일기장 속 묘사 그대로였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거친 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었어요. 수지 맞죠? 네. 제 딸입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USB를 재생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숙 씨, 수지 자리 내가 책임질게요.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저는 현숙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한참을 울던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수지가 투병할 때 병원비를 도와주셨거든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수지는 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수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전 정말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봉투를 건네시면서 힘내세요라고 하셨죠. 그 봉투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수지의 이름으로요. 현숙이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숙 씨, 수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숙은 벽에 액자를 내려와 뒤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앨범을 펼치자 수지의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수지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예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저는 공책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숙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숙 씨, 제가 꼭 해낼게요. 장학기금,
꼭 만들 거예요. 부인, 저 때문에 가족분들이랑 싸우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졌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변호사가 소개해준 신탁 설계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집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USB와 일기장, 그리고 현숙 씨의 증언이 있으니까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반대할 경우 가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사조정, 소송.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하지만 준비는 해두셔야 합니다. 일주일 후 가사조정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조정위원이 앉고 양쪽의 가족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옆에는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저 옆에 앉았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철수 씨의 유산 집행권에 대해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생전에 이수지 장학기금 설립을 위해 1억 원을 이체 예약하셨고 배우자이신 김영자 씨가 이를 집행하고자 하시는데 상속인 중 한 분이 반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이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증도 받지 않았고 유언장도 없습니다. 단지 USB와 일기장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기장에 모두 적혀 있어요. 그리고 USB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요. 그건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김영자 씨, 혹시 그 USB를 여기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재생했습니다. 조정실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숙 씨, 수지 자리 내가 책임질게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민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음성 파일의 끝부분,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숙 씨, 미안합니다. 제가 수지를 살리지 못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속합니다. 수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제 남은 것을 쓰겠습니다. 조정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부탁이야. 내가 못다한 이 약속 꼭 지켜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애절한 목소리시네요. 하지만 민수의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남편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현숙 씨와 수지를 만난 과정, 도와준 내역, 그리고 장학기금을 만들겠다는 결심까지 모두 적혀 있어요. 조정위원이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민수 씨, 이 일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필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제가 사업 망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매몰차게 거절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남에게는 그렇게 따뜻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민수야. 어머니, 저도 이해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싶으신 마음. 하지만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요. 1억 원이면 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자식들한테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고 하시면서 왜 남한테는 책임을 지시려고 했어요? 이게 공평합니까? 조정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은이가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진정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내 말이 맞아. 아버지는 너희한테 냉정했어. 엄격했고 따뜻하지 않았지. 나도 안다. 평생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사람이었어.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많이 했지. 자식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니야. 변명은 안 돼. 하지만 이건 알아줬으면 해. 아버지는 마지막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 수지라는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게 너무 괴로웠던 거야. 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봐. 아버지가 쓴 거야. 민수에게 너무 냉정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셨어.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나는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선택하고 싶어. 수지 같은 아이들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처음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녘 뽀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남편의 옷장 쪽으로 갔어요. 또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서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뽀미야, 거기 또 뭐가 있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랍 밑판을 긁더니 밑판이 살짝 들렸어요.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밑판 아래 숨겨진 봉투. 남편은 대체 무엇을 또 감춰둔 걸까요? 봉투를 꺼내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뽀미가 제 발밑에서 낑낑거리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뽀미야, 이게 뭘까?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남편의 손편지였습니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이 내 마지막 부탁을 이루려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고맙소. 평생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이렇게 쓰게 되는구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건 내가 현숙 씨와 수지를 도왔던 기록들이요. 병원비 영수증, 후원금 송금 내역, 수지 병실에서 찍은 사진들. 혹시 민수가 반대하면 이것들을 보여주시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게 될 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종이를 꺼냈어요.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달 남편이 수지의 병원비로 보낸 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때로는 800만 원. 이렇게나 많이. 그 아래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사진들. 남편이 수지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모습.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현숙이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수에게는 미안하오. 아비로서 그 아이에게 너무 엄격했소. 하지만 그건 내 방식의 사랑이었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요.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소. 수지를 보면서 깨달았소. 인생은 너무 짧고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민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안아주고 싶었소. 아빠가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소.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소.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요, 영자. 민수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시오. 아비가 서툴렀다고 하지만 사랑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이 장학기금이 단순히 수지를 위한 게 아니라 민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해주시오. 민수를 위한 거라고.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도와주지 않은 건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구나. 넌 그저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을 텐데. 이 장학기금을 통해 아빠가 배운 걸 너도 배웠으면 한다.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내 빚은 아빠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뒀다. 은행 금고에 너를 위한 봉투가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해라. 하지만 이 장학기금만큼은 막지 말아다오. 이건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이니까.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민수를 위한 준비를 해뒀던 거예요. 그런데도 장학기금을 막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뽀미가 제 무릎에 아빠를 올렸어요. 뽀미야, 아빠는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새벽 5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뭘요? 와서 직접 봐. 제발.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급히 나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쓴 편지야. 민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제 빚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고요? 응. 아버지는 널 버리지 않으셨어. 다만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던 거야. 민수가 편지를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 너도 알잖아.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저는 아들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한참을 울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은행 금고요. 정말 제 이름으로 된 게 있을까요? 가보자. 지금 당장. 그날 아침, 저와 민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금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고객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사랑한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1억 2천만 원. 민수의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네요. 은행을 나오면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장학기금 만드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정말이니? 네.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지도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뽀미가 우리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왔어요. 앉으세요. 사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인의 유산 총액을 확인하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채권자요? 네. 고인께서 생전에 보증을 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파산하면서 채무가 고인 명의로 넘어온 겁니다.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재 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채무 8천만 원을 갚고 나면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머니, 7천만 원으로도 장학기금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셨던 규모에는 못 미치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민수의 동의도 받았는데, 이제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긴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뽀미가 제 곁에서 낑낑거렸어요. 뽀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장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거기 또 뭐가 있어? 저는 뽀미를 따라갔습니다. 뽀미는 이미 여러 번 열었던 그 서랍을 다시 긁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거기 옷장 뒷벽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작은 흰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과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영자에게. 이 열쇠는 은행 대여금고 번호 237의 열쇠요. 혹시 내가 준비한 돈이 부족하거든 이걸 사용하시오. 이건 당신과 내가 평생 모은 비상금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오. 비상금.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와 함께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237번 금고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통장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5천만 원. 어머니, 이 돈이면 충분해요. 채무를 갚고도 1억 2천만 원으로 장학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할 수 있겠구나. 금고 안에는 통장 외에도 여러 문서가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작성했던 기부 계획서, 장학기금 운영 방안, 수혜 대상 기준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네요. 민수가 감탄하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첫 번째 장학생 후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수지와 같은 병동에서 투병 중인 백혈병 하나로 선정할 것. 단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할 위기에 처한 아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남편은 이미 첫 수혜자까지 생각해 두셨던 거예요. 어머니, 우리 병원에 연락해봐요. 아버지 뜻대로 첫 장학생을 찾아봅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님, 조건에 맞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9살 여자아이인데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계시는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에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저는 현숙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병동 복도를 걷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3년 전 남편도 이 복도를 걸으면서 수지를 만났겠죠. 병실 앞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혹시 지민이 어머니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이쪽은 박현숙 씨고요. 장학금 관련해서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장학금요? 정말 저희 지민이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번 지민이를 뵐 수 있을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침대에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지만 눈만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누구세요? 지민아, 인사해.
할머니들이 지민이 도와주러 오셨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지를 봤어요. 아니, 수지의 사진 속 그 밝은 미소를 봤습니다. 현숙도 그랬나 봅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지민이는 정말 씩씩한 아이예요. 아파도 엄마 앞에서는 웃으려고 해요. 지민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민이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지민이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네. 이건 제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수지라는 아이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현숙이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수지 언니 알아? 수지 언니요? 누구예요? 수지 언니도 지민이처럼 아팠어. 하지만 수지 언니는 간호사가 꿈이었어. 지민이는 뭐가 되고 싶어? 지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현숙이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수지 언니도 그런 꿈을 가졌었어. 지민이가 수지 언니 대신 그 꿈을 이뤄줄 수 있겠니? 네. 제가 꼭 의사가 될게요. 지민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남편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라고. 2달 후 이수지 장학기금 개설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남편이 투병했던 바로 그 병원의 대강당이었어요. 개설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고 동시에 뿌듯했어요. 뽀미가 제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뽀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개설식 당일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남편이 선물해준 손목시계를 찼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일찍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긴장되는구나. 잘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해내신 거잖아요. 대강당에는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현숙, 지민이와 지민이 어머니, 그리고 언론사 사람들까지. 뽀미도 데리고 왔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수지 장학기금 개설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립자이신 김영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지 장학기금을 설립한 김영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 뒤에서, 자식들 뒤에서.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남긴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USB 안에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현숙이 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수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죠. 수지는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은 수지를 만나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USB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USB에는 남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파일의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초를 듣지 못했어요. 청중들이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마지막 10초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현숙 씨, 수지 자리 내가 책임질게요. 현숙 씨, 미안합니다.
제가 수지를 살리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합니다. 수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제 남은 것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초. 그리고 여보, 당신이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부탁이야. 내가 못다한 이 약속 꼭 지켜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마지막 문장. 사랑해. 저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서 직접 들어본 적이 없던 그 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대강당이 고요했어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지은이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10초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10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10초가 있습니다. 그 10초를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이리 나와 볼래? 지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민이가 이수지 장학기금의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민이 어머니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감사한 건 저희예요. 지민이 덕분에 수지의 꿈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민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지 언니처럼 아픈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 감사해요. 지민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느꼈던 감정이구나. 남을 돕는다는 것의 따뜻함.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것의 뿌듯함.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의 자유로움. 개설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뽀미가 무대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뽀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뽀미야, 우리 해냈어. 뽀미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현숙도 다가왔습니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가 알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현숙 씨,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저는 현숙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뽀미가 제 무릎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뽀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뽀미가 제 옆에 조르르 앉더니 고개를 기울였어요. 마치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거죠. USB는 그저 계기였을 뿐. 남편이 남긴 마지막 10초. 그 10초 덕분에 저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선택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마지막 10초. 정말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알아요. 제 마지막 10초를 어떻게 쓸지. 뽀미가 작게 짖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